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사흘 내내 형식적인 위로와 의미 없는 눈물로 북적이던 집에는 마침내 무거운 침묵만이 주인을 자처했습니다. 현관에 놓인 조문객들의 구두가 모두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부재가 현실처럼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평생을 공장과 집만 오가던 무뚝뚝하고 성실한 아버지. 제게 아버지는 단단한 지붕이자 동시에 답답한 벽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는 늘 피곤에 절어 계셨습니다. 주말에도 잠을 보충하기 바쁘셨고 제가 무언가 말을 걸라치면 신문을 보는 척 혹은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죠. 초등학교 시절 100점을 맞은 시험지를 들고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그저 고개 한번 끄덕이셨고 제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웠을 때도 다른 아버지들처럼 뒤에서 잡아주기는커녕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보셨습니다. 저는 늘 원망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표현하지 않는가? 그 단단한 등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제게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해달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저 서재가 당신 세상 전부였다. 내가 좀 들여다봐 줘.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대가 묻은 물건들을 참아 마주할 용기가 없으셨던 거겠죠. 서재에 들어서자 낡은 책과 종이가 뒤섞인 아버지 특유의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책상 정리를 하던 제 손끝에 낯익은 감촉 하나가 걸렸습니다. 책상 맨 아래 칸에 낡은 나무 서랍. 제가 아주 어릴 적 호기심에 저 서랍을 열어보려다 아버지는 평생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로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만지지 마라. 그날의 서늘한 공기와 아버지의 녹이 서린 눈빛은 제게 깊은 상처이자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서랍은 우리 집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자 판도라의 상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사라진 서랍. 저는 무엇에 홀린 듯 서재를 뒤져 작은 열쇠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양복 안주머니, 손편지가 담긴 상자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열쇠 구멍에 아주 천천히 열쇠를 끼워 넣었습니다. 수십 년간 닫혀 있던 시간의 문이 저항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마침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서는 퀴퀴한 종이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낡은 만년필, 달아빠진 손목시계, 그리고 제 심장을 멈칫하게 만든 누런 편지 봉투 하나. 제 심장 소리가 방 안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두툼한 영수증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이미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 속의 인물들은 선명했습니다. 앳된 얼굴의 낯선 여자와 서너 살쯤 된 남자아이, 제 또래의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어느 겨울 바닷가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미소는 제 기억 속 어떤 인물과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함께 들어있던 송금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김은주라는 낯선 이름 앞으로 정확히 50만 원씩 송금된 기록. 종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빳빳한 새 것에서 누렇게 변해갔지만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입금자 이름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에도 그 송금은 단 한 번도, 단 한 달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떼어 미리 붙여둔 듯한 기록도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 가족밖에 모르던 아버지의 또 다른 삶, 또 다른 가족. 제 상상 속에서 수많은 의심과 시나리오가 멋대로 펼쳐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고
곧이어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평생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헌신해온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저는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 혼자서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의인지 혹은 가장 잔인한 복수인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주소를 따라 도시의 끝자락에 있는 낡은 연립주택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지도 앱에 의지해 낯선 골목을 한참이나 헤맨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집주인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몇 년 전에 이사 갔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가 허무하게 끊긴 순간 저는 잠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의 낡은 부동산을 몇 군데나 더 찾아가 묻고 영수증에 찍힌 은행 지점을 찾아가 막무가내로 사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그들이 근처 시장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한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음과 비릿한 냄새 속에서 저는 이방인이 된 기분으로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 구석의 작은 가게에서 사진 속의 그 여자 김은주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한 중년의 여인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꺼내자 그녀의 눈이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게 뒤편의 작은 휴식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낡고 비좁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어준 보리차에서는 희미하게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들은 진실은 제가 밤새 상상했던 통속적인 배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은주 씨는 아버지의 사업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두 분은 형제 같았어요. 공장 사무실에서 같이 라면 끓여 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0여 년 전 아버지는 그 친구분과 함께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친구분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아내와 갓난아기였던 은주 씨에게 평생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탓이라며 몇 날 며칠을 식음도 전폐한 채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몇 년 뒤 은주 씨의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고아가 된 은주 씨와 그녀의 어린 아들 민준 군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낡은 장롱에서 아버지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양복 한 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민준이 첫 면접 볼 때 입으라고 주셨어요. 당신 몸에 꼭 맞던 거라고 하시면서요. 제 아버지는 그들에게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자신의 공장을 잃고 남의 공장에서 굳은 일을 하면서도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돈을 붙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겐 차마 말 못할 책임감의 무게를 지고 친구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 두 개의 삶을 살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너무나도 처절하고 고독한 약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의 무뚝뚝함과 깊은 침묵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삶의 무게를 버티기 위한 갑옷이었는지를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단단한 등 뒤에는 말 못할 책임감의 상처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유골이 모셔진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유리창 너머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평생을 벽이라고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서랍 속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낯선 바닷가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두 사람. 어쩌면 아버지는 평생 그 서랍 속에 자신만의 작은 바다를 품고 계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의 파도가 넘실 때는 고독하고 깊은 바다를요. 며칠 후, 저는 제 이름으로 김은주 씨에게 처음으로 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셨다고요. 이제는 제가 그 약속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금기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깊은 바다이자 이제는 아들인 자신이 기꺼이 이어받아야 할 삶의 무게와 책임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서랍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서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습니까?